자, 이어서 봅시다. 일단 기억도 아까 우리 미리 체크해 놨죠. 얘랑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이해하면서 읽어야겠지만 막상 기억을 읽어보니까 어떠한 경우래요. 이것도 일종의 예시죠. 예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이해했어야 돼. 반대로 얘기하면 이해했어야 될 정보니까 문제로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즉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이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처음에 들어가는 입력값들이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해야 돼요. 납득해? 왜 수치화해야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값을 입력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값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입력값들이 학습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수치화해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야.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래 학습 데이터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 수치가 아니지. 색깔, 그 다음에 형태. 얘네들을 뭐 x면 x, y면 y 이런 식으로 수치화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습 데이터에 그럼 해당하는 게 뭘까요? 저 예시에도. 역시 이건 이해도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뭐 읽으면서 반드시 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갔으면 훨씬 이해도가 높아졌을 테니까. 학습 데이터에 해당하는 게 뭘까? 이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었다. 이 학습 데이터에 해당하는 예시가 뭐예요? 색깔 형태를 묶은 거죠. 색깔도 아니고 형태도 아니에요. 뭘 묶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대답 못해도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생각은 해야 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독서의 핵심은 사고력이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뭘까요?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 이걸 만든 거야. 쭉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그려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야? 사과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과를 구별할 정보를 뭐 가지고 만드는 거야? 사과 사진? 그래, 사진. 결국 사진 가지고 학습 데이터 만드는 거야. 학습 데이터 만드는 거야. 그리고 사진에 나타난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해서 묶어놓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얘는 기출된 지 좀 됐거든. 이게 2018학년도인가? 그때 나온 거야. 근데 물론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지문 자체가 문제를 통해 지문을 해체하는 연습을 하기에 좀 잘 들어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인공신경망 기술 있죠? 얘가 딥러닝에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아무래도 그 시대상에 맞는, 그러니까 시사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제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최근에 사실 AI 기술이 되게 화두에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혹시나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뭐 배경 지식 측면으로도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서브적인 이유지만. 자, 어쨌든 묶은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화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얘랑 정답에 해당하는 값, 얘네를 제공하는 거야.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자, 같은 범주, 이 범주가 뭔데요? 색깔과 형태였죠?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입력 단자가 뭐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져 있으면 색깔은 학습 데이터 1, 2든 간에 무조건 A 단자에 넣고요. 그 다음에 뭐 형태는 무조건 B 단자에 넣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데? 역시 이해 못해도 돼. 이해 못해도 되는데 생각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야.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섞이면 안 되니까. 왜 섞이면 안 되는데요? 데이터 아니 수치화해도 그냥 어차피 입력 단자 여러 개니까 아무데나 넣으면 되잖아. 왜 정해진 데에다가 넣어야 되나? 그렇지, 가중치 때문이야. 입력 단자의 가중치가 부여돼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A에 할당되어 있는 가중치가 있을 거고 B에 할당되어 있는 가중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색깔이랑 형태를 막 A, B 왔다 갔다 하면서 넣게 되면 가중치가 계속 달라지죠. 그러면 정확하게 판별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이해를 못했어도 괜찮아. 그냥 정보만 확인했어도 괜찮아.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나뉘다 했잖아. 0 아니면 1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여기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같이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0을 정답 처리할 거냐 1을 정답 처리할 거냐를 정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1이라면 0은 오답인 거고 정답이 0이라면 1은 오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내용이구나를 역시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읽었으니까 확인하러 갑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일단 끊고 갈 거야. 끊고 갈 건데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정답 선지를 판별하는 근거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끊고 간다. 일단 끊고 가. 왜냐면 요 내용은 마무리됐잖아. 요 내용은 마무리됐죠? 왜 여기서 끊고 가는 게 낫냐?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문단까지 읽고 가는 것보다 여기서 가는 게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이 적으니까. 두 번째로는 만약에 여기서 답이 안 나와도 선지는 읽을 거 아니야. 선지를 읽어야 내가 판단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여기서 답이 안 나왔어. 그러면 뒤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선지를 읽어놨죠. 그럼 뒤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될지 역시 예측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끊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끊고 확인해요. 자 먼저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는 색깔이나 형태가 다른 사과의 사진을 선택하는 게 좋다. 맞아요. 자 만약에 이게 시험장이야. 지금 너는 이 상태잖아. 이 상태잖아? 그럼 그냥 세모 친다. 고민하지 마. 알겠죠? 그냥 모르겠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사실 답을 할 수는 있어요. 이해가 됐다면 이거의 정확한 근거는 그러니까 이게 표면에 드러나는 건 뒷부분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얘 OX 판단이 가능은 해. 근데 시험장에서는 너네들이 지금 내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다는 건 여기서 확신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냥 세모치라 이 말이야. 자, 근데 지금은 공부를 위해서니까 세모치로 넘어가지 말고 생각해보자. 알겠죠? 자, 지금 학습 데이터를 왜 만드는 거야? 입력과 왜 입력하려고 하는데? 뭘 판별할 건데요? 사과인지 아닌지 판별시키는 학습을 진행시키는 거죠. 그러면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의 사과만 입력시키는 게 어떤 사진을 보여줬을 때 사과인지 아닌지 판별할 가능성이 높겠어? 아니면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양의 사과를 학습시킨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고 사과야 아니야를 판별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어?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요즘에 뭐 찾아보니까 사과가 무슨 노란색 사과도 있더만. 그죠? 먹어봤어요. 뭐 나름 맛있던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빨간색 사과만 학습시켜. 그럼 노란색 사과도 사과죠. 사과인데 그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 빨간색 사과로만 학습한 애는 그걸 사과가 아니다라고 판별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사실 잘못 판별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노란색 사과도 있다라는 걸 학습시켜줘야
그 노란색 사과를 보고도 이건 사과겠구나라고 판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색깔이나 형태가 다른 사과의 사진을 선택하는 게 사실 좋다는 걸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시험장에서 못하겠으면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학습 데이터에 두 가지 범주가 제시되었으므로 자, 선집 계속 끊어. 내가 이거 괜히 끊는 거 아니야. 실제로 나 선집 판단할 때 내가 풀 때도 다 이렇게 끊어가면서 봐요. 왜?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량 줄이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두 가지 범주 제시돼서 안 됐어. 뭐? 색깔 형태, 그죠? 입력층의 퍼셉트로는 두 개의 입력 단자를 사용하겠다. 맞아, 틀려? 맞죠? 얘네들이 입력값으로 전환된다 그랬죠?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게 단순한,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입력 단자 사용하겠네. 자, 그 다음 색깔에 해당하는 범주와 형태에 해당하는 범주를 분리하여 일단 얘네들 범주 나눈다는 건 맞죠? 각각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야 한다. 맞아, 틀려?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 이미지화 해놨으면 당연히 아니다. 이해하고 X 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끊고 왔다면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 이란 진수를 통해서도 사실 X를 치려면 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그냥 정답 3번 나온다. 나머지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게 일치불일치 선지 두 개랑 일치불일치 선지 두 개랑 보기 문제밖에 없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이제 이 지문을 읽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문의 독서 목적은 이 세트에 할당되는 문제를 풀기 위함이었는데 이 문제만, 그러니까 큰 문제 이거 한 문제 나오잖아. 이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얘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읽으려고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제 보기밖에 안 남았네. 바로 보기를 읽으러 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게 독해 능력이 좀 딸리잖아? 이렇게 풀면 글 다 잊어보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쓰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근데 뭐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독서 목적에 따라서 전략 수정하고 여기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일치불일치의 선지를 미리 읽어두고 나오는 걸 그때그때 비교하는 방법이라든지 기호로 묶여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끊고 와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론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시면 당장 3월 모의고사 같은 데에서도 시간이 모자랄 때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두시고 여기는 저 새끼는 저렇게 푸는구나, 저렇게 풀 수도 있구나, 이걸 그냥 들어만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정독할 거예요. 왜? 보기 문제는 선지 판단을 할 때 보기에 근거가 있는지부터 체크하라 그랬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보기가 정보가 더 적다. 그죠? 두 번째, 지문의 정보는 세트 전체를 위한 정보지만 보기의 정보는 이 문제만을 위한 정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보기의 근거를 체크하는 게 지문의 근거를 체크하는 것보다 우선시 된다. 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얘를 읽어보는 거야. 퍼셉트론을 이용해 학습시키라고 한대요. 지금 학습과 관련된 내용 나왔죠? 그럼 학습시키려고 하는 상황을 제시했구나. 입력 단자는 3개래요.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하면 돼요? 범주가 3개인갑다. ABC의 현재 가중치는 이거래. 그러면 얘네들 다 어디에 있고 일단? 입력 단자에 있고요. 얘네 언제 쓰겠니? 그렇지. 정확히 얘기하면 이 최종은 이게 맞아요. 근데 단계적으로 생각해봐. 결국 가중합을 구하기 위해 쓰겠죠. 그래서 임계치랑 비교해서 출력값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 0을 그러면 여기서 임계치는 1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임계치는 1로 정해져 있고 작으면 0을,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할 거래. 그 다음 ABC로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는 각각 이거래. 그럼 얘네가 뭐야? 야, 그게 뭔데요?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추하네. 그래,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 얘네가 다 입력값인 거예요. 입력값. 그래서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은 1이래. 뭔 뜻이에요?
그렇지. 1이 정답이고 0이면 오답이고. 그죠? 자, 그래서 현재를 쭉 훑어보는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떤 정보를 체크해야 될지 미리 체크한다는 생각으로. 자,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겠고 내가 모르잖아. 지금 모르죠? 아직 이 정보 안 읽었죠? 그럼 뒤에 판정 단계 나오나 보다. 판정 단계 나오나 보다. 그 정보 체크해야겠다. 그 다음 이 퍼셉트론이 1을 출력한다면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이겠고 이거 지금 판단 가능하죠? 이거 지금 판단 가능하죠? 왜? 1을 출력한다면 무슨 말이야? 정답.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드신대요. 그렇지.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크다 이거죠? 그러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이미 아웃이죠? 얘 날라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 B로 한번 학습시키고 나면 가중치가 모두 늘어나겠구나. 가중치를 바꾸나봐. 그러고 보니까 일치율치 선지에서도 가중치 갱신 방향이 있었죠? 그럼 아직 이거 안 나왔잖아. 가중치 갱신과 관련된 정보 무조건 잡아야겠다. 무조건 잡아야겠다. 일치불일치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 B로 여러 차례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0에 수렴한다. 이것도 아직 몰라요. 그죠? 출력값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나 봐. 수렴한다는 건 글로 계속 간다 이 얘기니까. 그 다음 B의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1이다. 이건 지금 구할 수 있죠. 관련된 정보 우리 다 알고 있죠. 왜? 출력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가중합이랑 임계치 비교하면 되나? 그죠? 가중합 구하는 법 알아 몰라? 알죠? 가중합 어떻게 구했어요? 그렇지. 그냥 시그마 얘네 곱하기 얘네잖아. 그죠? 자, 그러면 입력값 1 가중치 몇? 0.5. 그죠? 입력 단자 자기 거 곱해야 되는 거야. 그죠? 더하기 입력값 0 곱하기 0.5 더하기 입력값 1 곱하기 0.1. 그죠? 그럼 총합 몇이야? 0.6. 그러면 임계치 1보다 작네요. 그죠? 임계치 1보다 작으니까 0 나오겠죠? 1이겠군. 틀렸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두 개 날라갔고 우리가 앞으로 읽을 정보 중에 체크해야 될 건 첫 번째 판정 단계. 판정 단계가 뭔지. 두 번째 가중치 갱신. 세 번째 출력값의 수렴 방향.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뒤에 나와 있는 정보를 다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죠. 왜냐면 이것만 해결하면 되니까.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이 요 세 가지 정보를 중점적으로 체크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갑니다. 자, 그래서 인공신경망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 나왔죠. 판정 단계. 판정 단계로 나뉜다.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우리가 아까 이거 한 거잖아. 그죠? 넣어서 가중합 구해서 출력값 몇이었는지 구했던 거잖아. 그죠? 구한 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한대. 자, 가중치 갱신 방향이 나옵니다. 그죠?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의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값을 구하는. 아까 일치불일치에서 오차값 있었고 얘는 중요한 정보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해하는 거 쉬워 어려워? 생각해. 자, 오차값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오차, 잘못된 차이죠. 그러니까 잘못돼서 차이가 발생한 지점이잖아. 목표는 뭐예요?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이 나와야 돼. 그 오차값은 뭐겠어요? 그렇지. 정답에 해당하는 값이랑 뭐랑 차이겠어? 출력된 값이랑 차이라고요. 이해하면 이거 뭐 굳이 따로 적을 필요 없잖아. 당연히 그게 오차값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오차값 이거 확인할 수 있겠죠? 출력층의 출력값이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아요? 그럼 오차값 0이 나와. 당연히 맞죠? 그러면 일치불일치 정답 나왔다. 그죠? 왜? 소거법으로 하나 남았어요. 그죠? 물론 확인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답 나왔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아까 이미
정답에 해당하는 값이랑 첫 번째 출력된 값을 알고 있죠. 첫 번째 출력값 몇이었죠? 0이었죠. 그죠? 그럼 오차값은 몇이에요? 그래. 이것도 알 수 있죠? 이것도 알 수 있죠? 아까 출력값이 0이었고 정답에 해당하는 값이 1이니까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1이잖아. 그러니까 오차값이 1일 거라고. 오차값 구해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얘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이 줄어들도록 계속 갱신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도달해야 돼? 정답에 도달해야겠죠? 그러니까 0에 수렴한다.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오차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역시 이미지로 떠올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센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 갱신될 때. 그럼 가중치 갱신 나왔습니다. 그죠? 오차값 1 구했죠. 그럼 가중치 어떻게 갱신되는 거야? 그렇지. 얘 1.5 되고요. 0.5 더하기 1. 1.5 되고요. 0.5 더하기 1. 1.1 되겠죠? 이렇게 갱신되는 거예요. 이렇게 갱신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학습시키고 나면 가중치 A, B, C 모두 늘어나 있다. 맞아, 틀려? 맞죠? 정답 3번. 정답. 다 풀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읽고 그냥 이 세트를 넘겨도 된다. 어차피 다 풀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반환 나왔으니까 얘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가중치 갱신 방향 어디부터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출력 단자부터 입력층으로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확실히 정답 5번이네. 물론 소거법으로 이미 답은 나왔지만 그럼 진짜로 다 끝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게 사실 효율성 측면만 생각했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나름대로 이건 계속해서 고민한 결과고 실제로 내가 시간 내에 풀어야 될 때 뭐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모의고사 특히 평가 모의고사 같은 거 치르면 뭐 언론사 인터뷰도 해야 되고 난이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도 선생님들도 빨리 풀어야 돼. 빨리. 왜냐면 우리가 너네들보다 시험지를 늦게 보잖아. 너네들은 시험을 보고 끝나야 올라오잖아 시험지가. 그죠?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나올 때 이미 평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실제로 좀 빨리 푼다고요. 나도 수업 준비를 할 때는 어차피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읽으면서 그리고 수업을 하려면 너네들이 어디서 질문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든 문장 진짜로 다 이해하는 걸 넘어서 질문 나올 걸 예측하면서 읽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거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당장 빠르게 시간 내에 풀고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보여준 이 방식대로 풉니다. 실제로 나는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렇게 푸는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글을 읽고 답을 가장 빠르게 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게 가장 효율적인 게 맞아. 근데 이게 너네들한테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어거지로 이걸 따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강조하지만 얘만 돼도 돼. 그러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끊어가면서 확인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답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도 있네 라는 걸 알아두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요 방법론적인 측면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뭐 수능 보기 전까지 계속 나랑 독서 수업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이제 막 9월 넘어가고 이러면
나는 수업 시간에도 이걸 시켜요. 수업 시간에도 이걸 이제 시키기 시작해. 그러니까 9월까지는 계속해서 얘만 얘기하다가 9월 넘어가면 자 이제 너네들 끊어서 있더라도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요약해 두고 그 이야기 잡고 있을 수 있지. 그러면 끊어서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시킬 겁니다. 물론 이것만 하면 안 돼. 그때도 중심은 여전히 얘야. 다만 9월쯤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둘 다 하는 거죠. 9월 전에는 이것만 해. 9월 이후에는 둘 다 하라고. 그러니까 시간 내에 풀 때는 뭐 세모 치는 거 다 포함이야. 세모 치고 검토하지 않고 다 포함이야. 최대한 시간 내에 들어가는 걸 완수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해가 잘 안 가는 건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라도 푼다든지 끊어가면서 푼다든지 중요한 건 시간 내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 때는 우리 원래 하던 것처럼 이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이제 계속 독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나야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이런 때를 활용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지만 수업 자체는 다른 선생님들이랑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 수업 따라가시면서 최대한 독해 능력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를 그냥 기억만 해두시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그냥 한번 꺼내서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풀었는지 이유가 다 적혀 있습니다. 내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네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켜서 당연히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좀 아무리 선생님들이 이야기해도 태클을 걸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그 태클을 걸라는 게 사사건건 시비 걸라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해야 되지를 생각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설명해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야. 나는 솔직히 나한테 상담하는 친구들한테도 무슨 얘기 하냐면 얘들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든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든 아니 뭐 인터넷 강의를 찍으시든 너네보다 국어를 못하는 선생님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선생님들은 어쨌든 국어를 전공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국어를 너네들보다 훨씬 오래 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네들보다 못하는 사람은 없어. 반대로 얘기하면 각자 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들을 가르치지 너네들 구렁텅이에 몰려고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방법들은 다 각자가 생각했을 때의 최선의 방법일 거야. 근데 그게 왜 최선인지를 알아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왜 저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할까? 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성이 나랑 맞으면 그 선생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재정반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선생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재정반 다녔지만 그 학원의 모든 선생님이 나랑 다 맞으면 그건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많은 선생님들이잖아. 아니 국어 선생님만 해도 몇 명인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 선생님이든 간에 너네들보다 해당 과목을 못 하시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그 방법들이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런 방법도 있구나를 익혀둔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무기를 장착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시키는 방향성이 납득이 안 되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방향성 설정이 안 돼.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하는 방법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좋나요? 이런 걸 물어보라고요. 사실 솔직히 강의 시간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다 설명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실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너희들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다.
선지를 여기서 끊고 보라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 뭐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 양이 적고 답이 안 나오더라도 뒤에서 어떤 정보가 나올지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납득된다면, 그렇네, 저렇게 하면 저게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국어, 특히 독서 영역이 왜 힘드냐? 내가 사실 초반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내가 뭘 공부했는지 남는 게 없어요. 그죠? 문학은 작품이 남아. 문법은 개념이 남아요. 근데 독서는 뭐 오늘 나랑 열심히 했잖아. 오늘 뭐 했지? 인공신경망 기술이 남아요. 난 국어 공부를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독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뭔가 알기가 힘들어. 근데 두 번째, 잘 안 오르죠. 독서는 잘 안 올라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적이 안 오르니까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 바꾼다고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이거 올리다가 야씨 이거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것만 강조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방법론으로 틀어요. 이 방법론은 해도 안 돼. 그럼 다시 이걸로 틀어요. 이게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면 이도 저도 안 돼. 우리가 학습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 이것도 역시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알겠죠? 실제로 있는 이론입니다. 참고로 이 이론의 이름이 아하 이론이야. 아하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 학업의 효율성 측면 있죠. 이 효율성 측면이 이렇게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다 공부할걸요. 솔직히 뭐 시간만 투자하면 성적이 무조건 오른대. 그럼 그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면 뭐 좋은 인생 살 수 있대. 그럼 다 시간 갖다 박지. 그죠? 근데 안타깝지만 학업 성취를 이렇게 안 그려진다. 학업 성취를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계단식으로. 여기서 아하 이래 올라. 그래서 아하 이론이야. 실제로 여기 있는 이론이야. 알겠죠? 아하 티어리 진짜 있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 학업 성취도 그래프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얘가 개인마다 다 달라요. 이 길이가 다 달라. 두 번째,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토할 것 같이 열심히 했어. 근데 사실 여기일 수도 있다. 그죠? 아직 반도 안 왔을 수도 있다고. 혹은 진짜 너 진짜 최선을 다했어. 안 돼. 난 안 되나 보다 포기했는데 여기일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사실 공부의 힘든 점이야.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야기했죠? 그냥 해야 돼. 그냥 하는 거야 공부는. 알겠죠? 뭔가 조건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습관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선행 기간 동안 둘 다 나는 설명을 해줬죠. 방법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만약에 앞으로 나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뭐 자료 같은 거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줄 테니까 찾아와서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꼭 독해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고개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오늘 너네도 이거 보면 좀 혹하잖아. 이거 이해 안 해도 될 것 같잖아. 아니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공부가 사실 이것 때문에도 힘들지만 또 힘든 게 뭐야? 그냥 원래 머리 쓰는 게 힘들어요. 머리 쓰는 거 자체가 원래 힘들어. 그리고 심지어 너네들 몸도 머리 쓰는 걸 싫어해. 왜냐면 진짜 비효율적이야. 생존에 하등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에너지 소모는 정말 크거든요. 머리를 쓰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너네 몸이 거부해요. 그 거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조는 거야. 몸이 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에너지 비축하라고. 왜냐면 자면 비축하잖아. 그죠? 아니면 딴 거 하고 싶고 단 거 땡기고 에너지 소모했으니까 빨리 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생기 반응이야. 근데 그걸 버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힘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알겠죠? 좀 격하게 얘기하면 그냥 제발 닥치고 해. 그냥 해. 공부는 그냥 하는 거야. 뭐 좀 따지지 마. 아시겠죠? 방향성은 어차피 선생님들이 다 제시해 주잖아. 얘들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 이건 선생님이 다 알려주잖아. 너네들은 그 방향대로 믿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수험 생활이 끝났을 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 진짜 열심히 했다. 후회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수험 생활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학원에서 만났기 때문에 사실 성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상담할 때도 성적표 들고 와부터 해야 되잖아. 그죠? 자, 나랑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상담을 해. 그럼 내가 뭐부터 물어봐? 작년 수능 몇 등급이니? 이것부터 물어본단 말이야. 그죠?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수능 성적표가 너네의 성적표는 아니야. 너네 인생의 성적표는 아니라고요. 그게 너네 가치를 대변하는 건 절대 아니야. 아시겠죠? 그 뭐야 만점 받은 새끼 여자친구 찔러주는 새끼 있잖아. 그죠? 그 재작년인가 왜 의대 가가지고 여자친구 찔러주는 새끼 있잖아. 걔 수능 만점자야. 걔 수능 만점자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걔보다 수능 잘 볼 애 없잖아. 아니 다 맞아도 탈이잖아. 다 맞아도 탈이야. 걔보다 잘 보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럼 너네들이 정말 걔보다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냐고. 아니라니까. 알겠죠? 근데 성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너네들이 지금까지 맞닥뜨린 게 대부분 다 학교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면 자존감이 깎여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발 그러지 마라. 아시겠죠? 성적이 떨어진다고 너네 가치 떨어지잖아.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면 그땐 진짜로 가치가 떨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해. 그냥 성적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고 딱 수능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그 수험 생활은 성공한 거예요. 아시겠죠? 너네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너네가 공부하는 그 모습 있죠? 그 모습을 작년 수능 끝나고 나온 너네들이나 올해 수능 끝나고 나올 너네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당당하면 그 짓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은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긴 제중반이라서 내가 돈 벌어서 학원비 내는 친구들 거의 없잖아. 그죠? 대부분 부모님들이 내주실 거 아니야. 부모님들이 너네가 하고 있는 그 짓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떳떳하면 그렇게 해. 근데 떳떳하지 않으면 고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공부가 제일 쉬워요. 공부가 제일 쉬워? 뭐 저 새끼 또 저 지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로 공부가 제일 쉬워. 왜 공부가 제일 쉽다고 이야기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 뭐냐면 물론 육체적으로도 쉽지. 우리 육체 노동하는 것보다 앉아서 공부하는 게 사실 훨씬 편하잖아. 그죠? 근데 단순히 그걸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영역도 4%를 잘한다고 하는 영역은 없어요. 공부를 제외하고는 상위 4%를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직종이 없어요. 지금 동계올림픽 하죠. 지금 동계올림픽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10,000명이라고 생각해봐. 10,000명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4%면은 몇 명이야? 400명이죠? 너네 동계올림픽 400등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 야, 1만 명 중에 1, 2, 3등만 메달을 줘요. 그죠? 물론 전체 영역이니까 살짝 오버하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4%를 4번 1등급이잖아. 야, 수능을 1등급이면 진짜 잘했다고. 와, 잘했다 이렇게 하잖아. 어떤 영역도 그렇게 널널한 데가 없다니까. 훨씬 치열해.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는 재능이야 노력이야. 둘 다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능은 필요해요. 이 세상에 재능이 필요하지 않는 영역은 없어. 공부도 재능은 필요해. 근데 첫 번째 수능은 4%를 잘한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영역이랑 비교하면 되게 널널해. 즉 재능이 덜 영향을 끼쳐. 두 번째 공부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능은 상당히 하드 시험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로 성공을 할 거야. 그러면 수능이 뭔가 커리어가 돼. 내가 공부로 성공할 건데 제 커리어 하에는 수능 1등급입니다. 그거 인정해 주냐고? 인정해 주지 않아. 공부로 성공하면 훨씬 어려운 시험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는 확실히 재능의 영역을 덜 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긴 해. 무슨 말이냐면 안타깝지만 재능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에. 나는 이제 좀 오래 봤잖아요. 슥 보면 대충 사이즈 나와. 이 새끼 안 된다. 아 진짜로 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싶은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겠다는 1등급이 안 되겠다. 정말 열심히 해도 1등급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애들이 분명히 있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건 우리가 사실 수능을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통과 의례라고 하죠. 그 첫 번째 통과 의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나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대학이 인생의 첫 번째 관문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모두가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까 공부에 재능이 없는 친구는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또 살면서 뭘 느끼냐면 어디에도 재능이 없는 친구는 없어요. 분명히 너네들도 아직은 공부밖에 안 했지만 사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면 자기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맞닥뜨릴 거야. 근데 어떤 영역이든 간에 내가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영역을 맞닥뜨려도 그때도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손흥민도 리프팅 드리블 하기 싫다니까요. 그 기본기 훈련하기 싫겠지. 근데 여전히 하죠. 그때 지금 수험 생활을 하면서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꾸역꾸역 버텼던 그 경험이죠. 그 경험이 너네한테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이 수험 생활을 너네들이 보내는 그 태도.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못할 수는 있어. 뭐 어떻게 내가 재능이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래도 그냥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사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너네들이 꽃피울 수 있는 영역을 맞닥뜨렸을 때 그걸 분명히 꽃피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에 재능이 있어도 기본기 훈련을 하다가 수능이랑 똑같이 포기하면 그 재능을 꽃피울 기회 자체가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 어디에도 재능이 없는 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 영원히 재능을 못 발견하는 친구들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재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직 여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알겠죠? 그냥 수능 때까지 뒤졌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미련도 안 남아. 공부 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영역을 찾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자기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그 영역도 훨씬 더 빨리 만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충하다 포기하고 후회하고 미련 남아서 한 번 더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태도도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꽃피울 수 있는 영역이 공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붙잡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제발. 아시겠죠? 어차피 나랑 정규반 때도 계속 수업을 들으면 잔소리야. 뭐 수능 전까지 계속 할 거야. 수능 전까지 계속 할 건데 나랑 이제 만약에 정규반 때는 못 만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도 어쨌든 우리가 선행반 동안 같이 고생하면서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뭐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 명절 잘 보내시고 정규반 때 만날 수 있으면 만납시다. 알겠죠? 네.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